자, 서류시대 음락구조 관련된 데 볼게요. 이 서류시대 음락구조는 이제 앞에서 언급한 읍제 국가론에 입각해가지고 나오는 건데, 읍 간의 어떤 육체적인 지배 관계를 중시하는 입장에서 나온 거죠. 그래서 이제 예전에 이 국야제라고 해서 한번 기출에 언급된 부분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 국야제 관련된 거 볼게요. 국야제는 이제 뒤에 이제 군현제가 좀 대비되는 것이죠. 군현제는 이론적인 지배 체제를 의미한 거고, 국야제는 읍 간의 어떤 늑주적인 지배 관계를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읍을 크게 국가 야로 나누죠. 예, 국가 야. 그래서 여기 군대, 국은 이제 지금 나라 국자로 이제 돼 있지만 그 당시에 국의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주로 이제 제후가 거주하는 그 읍을 국이라고 했어요. 예, 국. 그러니까 제후가 거주하는 곳이니까 거기에 이제 상당히 많겠죠. 여러 시설들이. 그래서 이제 있는데 되게 이제 인적 구성에 보면 제후가 거주하고 국인들이 거주를 했다. 네. 그래서 국인이라는 것은 이제 뭐냐면 그 당시에 그 국에 살고 있는 구국에 살고 있는 지배층을 얘기해요. 그래서 보통 삼국시대 때 유무 그 기록에 보면 국인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는데 이 국이라는 건 나라 사람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국에 살고 있는 지배층을 얘기하는 거야. 예. 그리고 소수의 피지배 정복민들 거주했는데 이 소수의 피정복민들은 되게 피정복민 중에서도 좀 약간 사회적 지위가 있는 사람들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국의 구조를 보면요. 여기 국은 이제 여기 국의 구조를 이제 형성한 것이 지금 한자인데 이렇게 돼 있죠. 여기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 이제 뭐냐면 내성을 의미하고요. 여기에 외성을 의미해. 내성의 여러 시설들을 이제 형상화 시키는 거야. 그래서 내성에서는 제후의 궁중이나 종모 같은 중요한 것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또 외성과 내성 이 중간에 향이라는 곳이 있어. 향은 나중에 이제 지방 행정단위가 되지만 이 당시 향은 내성과 외곽 사이에 일반민들 주로 이제 국인들이 살았던 곳을 향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국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국 외에 이제 읍들을 뭐라고 하냐면 야라고 해. 여긴 국이라고 하고 나머지는 다 야라고 해요. 예. 그럼 야는 이제 그 뭘로 구성되어 있냐면 여기 보시면 보통 이제 그 비읍들이 있어요. 비읍들. 나머지 국을 제외한 이제 나머지 읍을 비읍이라는데 비읍 중에 경대부가 거주하는 읍이 있어요. 그러니까 비읍 중에 큰 읍이 있죠. 이걸 따로 도라고 해. 도. 그러니까 이 도라는 것은 이제 우리는 이제 수도라는 의미로 이제 사용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는 도의 의미는 읍 중에 경대부가 거주한 곳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비읍 중에 제1족이 거주하는 분읍으로서 주변에 있었던 소교읍, 비읍들을 그냥 통치하는 곳이죠. 그래서 여기가 도가 있으면 요 주변의 비읍들을 자기 영역을 두고 있는 거야. 예. 그래서 이제 있고 그다음에 극지라는 게 있는데 극지라는 것은 뭐냐면 일종의 공백지대예요. 이게 뭐냐면 그 당시에는 인구가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곳에 사람들이 사는 것이 아니라 중간중간에 항구지들이 많았거든요. 예. 요 지역을 이제 뭐냐면 공백지대, 극지대라고 했어. 여기는 본래 사람이 살지 않았는데 춘추 중기 이후 넘어가면서 여기 읍에서 뭐냐면 나온 사람들이 여기에 이제 조금씩 사람들이 살기 시작해요. 예. 그래서 이런 새롭게 생긴 읍 외에도 그 뭐냐면 여러 읍에서 갈려져 나온 사람들이 모여갖고 사는 읍을 나중에 뭐라고 하냐면 리라고 하죠. 마을 리자 써서. 그래서 이제 전국시대에 들어가면 읍은 이제 무너지고 대신에 이렇게 리라는 것들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이 리를 중심으로 해갖고 극지가 개발되고 예전에 이 공백지대 같은 경우는 거의 무주공산지대였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가 이제 개발되니까 각 그 제후국들 또는 경대국끼리 요 리를 자기 세력을 확보하기 위한 어떤 투쟁 싸움이 일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전국시대. 전국시대 때 이제 우리나라의 군현제라는 것들도 리를 이제 통제하기 위한 행정구역 단위로 이제 만든 거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이 극지가 있고, 그다음에 본강이라는 건 뭐냐면 타국 간의 경계 설정. 보통 이제 타국 간 경계 설정 보면 이제 여기 국경선이라고 하는 지역 있죠. 보통 산이나 강을 통해서 하는데 보통 이제 그 서류 시대 때는
보통 제후국과 제후국의 경계 설정 같은 경우에는 명확하지 않았어요. 대략적으로 이제 세력권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그 국경이라는 개념은 그 당시는 없었고요. 다만 자기 세력권이 뭐 요 산을 기준으로, 요 강을 기준으로 대략적으로만 그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춘추기 때부터 들어가면서 이제 뭐냐면 국경이라는 형성이 등장하죠. 그래서 이제 앞에서 이제 이런 공백지대가 메꿔지면서 각국이 이제 뭐냐면 서로 그 차지하게 되고, 그다음에 월경지들 서로 교환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국경이 형성돼. 예. 그렇지만 예전에는 그 주로 읍과 읍과를 상호 어떤 유충적인 구조 지배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국경이라는 개념이 명확하지 않았고, 그리고 자기 세력권 안에서도 남의 나라, 그 남의 제후의 통치를, 다른 제후들의 통제를 받고 있는 읍도 있었고, 다른 그 제후들의 세력권 안에서도 자기 세력 안에 있었던 읍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월경지들이 많았어. 예. 그래서 아직까지 영역국가적 모습을 갖고 있지 못했다. 그래서 그 본강이라고 해서 산림계고 단순히 그냥 세력권 정도 나눌 수 있는 경계선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국의 계층 구조를 볼게요. 자, 국의 계층 구조를 보면요. 이제 제후국을 얘기하죠. 일단은 제후국의 제일 높은 사람은 공이라고 하는 삶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공에 이제 땅을 일부 받아가지고 있는 경대부죠. 예. 원래 대부인데 대부에서 이제 경을 이제 지위를 받으면 경대부라고 불렸거든요. 그래서 경대부, 아니, 그러니까 대부 중에 경이라는 지위를 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경과 대부는 원래는 다른 건데 그냥 합쳐서 경대부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요 중간에 이제 무슨 계층이냐면 사계층이 있어. 예.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뭐냐면 지배층이죠. 그다음에 그 밑에 이제 민이라는 피지배층 계층 있죠. 자, 공은 주요 국사 최종 결정하고요. 정신적 지주자면서 대표자야. 그리고 융사 공동체의 수장이죠. 그래서 주로 이제 역할이 제사 역할이에요. 조상실에게 그냥 제사를 지내는 거고, 그 당시에는 이제 사람들은 조상실을 상당히 두려워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공을 이제 해치거나 죽이고 나면 조상실의 어떤 노용을 받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공의 권위는 상당히 높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외적이 쳐들어오면 경계부대를 끌고 뭐냐면 적을 막는 그런 군사적 리더 역할을 했다. 그래서 이제 이 공인한 시인은 주술적 세계관과 조선신, 자기 선조에 대한 어떤 그 제사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고요. 그리고 이제 종묘에서 결맹의식을 줬다. 결맹이라는 것은 이제 그 서주부터 춘추 시대까지 맹을 해요. 하늘에 맹세를 한다고 하죠. 예. 그래서 서로 이제 제후들이나 경대부들이 모여가지고 사별 의식을 가진 다음에 하늘에 맹세를 하죠. 뭐 하늘의 천자나, 하늘의 천이나 조상식에 맹세를 해서 이런 것들을 이제 하게 되는데, 이런 종묘에서 모여서 그런 행사를 한다는 거죠. 종묘라는 것은 조상신을 모시는 곳이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춘추 시대 되면 이렇게 이제 하늘에 이제 뭐냐면 맹을 하는 걸 통해서 국제 질서를 그냥 유지하는 그런 그 것도 해서 이제 등장한 것이 이제 패자라는 사람들이죠. 뒤에 좀 얘기할게요. 자, 그냥 경대부인데, 경대부는 보통 이제 공해지는 적장자가 이제 계승하잖아요. 자, 적장자가 계승하고 나머지 아들들은 이제 경대부가 되는 거야. 음. 그래서 원래 경과 대부는 나눠진다고 했죠. 경은 좀 대부 중에 이제 좀 높은 벗을 갖고 있는 경해지를 갖고 있는 사람이고, 그냥 대부는 그냥 일반 대부인데 그냥 합쳐서 경대부 이렇게 통칭해서 부를게요. 그러니까 국의 권력 집단 구성으로서 주요 간직을 세습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대부의 집안을 시라고 하거든요. 시실. 공예 집안 공실이라고 하죠. 그래서 시실의 주요 종주면서 유력자다. 그리고 이제 경은 대부, 그러니까 경은 대부의 최고 직책 강자, 그러니까 대부를 이제 총괄하는 관장하는 역할이고, 그래서 보통 이제 군사정관이나 국정을 총괄한다. 그렇지만 보통 이제 경이나 대부를 이제 통칭해서 경대부 이렇게 부르게 돼요. 그다음에 주로 이 경대부 세력들은 어디에 거주하냐면 아까 말했처럼 도에 거주하죠. 도에. 그러니까 자기가 받은 체업 중에 제일 큰 그 비를 선택해서 도로 삼고 거기 거주를 하죠. 예.
그다음에 경대부는 병단을 구성하고 실제적 군사력을 갖고 있어요. 공은 자체 군사력은 별로 없어요. 경대부가 이끌고 있는 그 군대를 이끌고 모집을 해갖고 이제 적을 막는 역할을 하는 거고, 실제로 이제 병권을 장악하는 거는 경대부야. 예. 그래서 자기들이 이제 여기 비읍받은 거 있죠? 여기를 이제 바탕으로 해서 나중에는 요 군대를 키우죠. 예. 그래서 이제 요 비읍에서 생산된 자기가 할당받은 그 비읍에서 생산된 그 산림 수택들을 이용해 갖고 경제를 삼아 갖고 병단을 구성을 키워가지고 병력을 키워가지고 나중에 누굴 쳐요? 공을 치죠. 그래서 전국시대에 들어가면 경대부들이 힘이 커지면서 공의 지위를 넘보고 나중에 공을 쫓겨나고 이 사람들이 이제 왕이라는 이름으로 국가를 통치를 하게 되죠. 자, 그다음에 사라는 계층이 있어. 사. 사는 춘추 시대까지는 말단 지배층, 국인이라고 했는데 전국시대에 들어가서는 신분에 상관없이 능력 중시의 지식인과 관료들 의미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 춘추 시대의 사와 전국시대의 사가 좀 의미가 다르다는 걸 좀 기억을 해두시고, 사는 보통 전사 집단이죠. 그래서 이제 상고시대 때는 이제 그 군인으로 싸울 수 있는 사람이 4 이상이만 싸울 수 있어요. 그래서 말단 이제 지배층이면서도 전사 집단이 사야. 그래서 사는 유계를 익히죠. 육계. 그래서 6가지 이제 기술을 익히는데 거기에 이제 유계조의 상당수가 군사 기술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춘추 시대까지 의미가 이제 전사 집단, 이런 이제 말단 지배층의 의미고요. 그다음에 전국 시대는 그 의미가 바뀐다고 했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사는 이제 선비사자로 읽잖아요. 이게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사는 선비라는 의미보다는 무인이라는 의미가 강하다는 것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 자체가 그걸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요 사자 자체가 여기 보시면 여기가 이제 뭘 형상화시킨 거냐면 돌도끼 있죠. 이 돌도끼를 형상화시키는 게 사예요. 예. 그래서 이제 중국에서 사라고 하면 춘추 시대는 전사 집단이고, 그리고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도 이제 사무라이 사자라고 읽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일종의 전사 집단인데 우리나라의 의미보다는 이제 사의 의미가 일본의 사무라이의 의미가 더 강하다. 춘추 시대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사는 개별적으로 볼 때는 별로 힘이 없어요. 말단 지배층이죠. 예. 그렇지만 이들은 집단적으로 자기 의견을 내세울 때는 힘이 강해요. 계층적으로 볼 때 쪽수가 많잖아. 예. 그리고 결명을 통해서 이제 맹을 통해서 지배층과 결속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서인인데 서인은 민이라고 지칭하죠. 피지배층을 얘기해요. 주로 그 지역의 토착민이나 주위에 정복된 은유민으로 구성됐고요. 대부분 농경에 종사하고 전쟁 날 때, 춘추 때까지만 해도 전쟁에 날 때는 직접 싸우진 않고 옆에 이제 병참 역할을 해줬던 것이 뭐냐면 서인들이다. 그리고 노역에 동원되고, 그렇지만 이제 전국시대 들어가면서 이제 뭐냐면 그 서인들도 전쟁에 참여하게 되죠. 예,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공을 세우면 또 작도 받고 그렇게 되는데 하여튼 이런 서인 계층도 있었다. 그래서 이 통치 방식은 읍내 기존의 공동체 질서를 온전하면서 총체적 지배를 했다. 읍 간의 어떤 상호 간의 누층적 지배 구조를 했다. 그게 이제 뭐냐면 생산 방식에도 영향이 되는데 생산 방식에 영향을 받았는데 그 당시에는 농업 생산량이 그렇게 높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주로 이제 뭐 청동기라고 하지만 청동기는 농기구 사용되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주로 농기구 사용된 것이 목기나 석기 이런 걸 가지고 이제 농사를 짓다 보니까 사람들이 개별 경쟁은 안 되고요. 공동 경작을 같이 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공동 경작을 할 수 있는 최소의 단위가 뭐냐면 읍이에요. 읍. 그래서 읍 내에 공동 경작을 하다 보니까 뭐냐면 기존의 지배층들이 읍을 해체시킬 수 없는 거야. 왜냐하면 생산 시스템이 붕괴되잖아요. 그러니까 읍을 그대로 유지한 채 그 당시 읍의 공동체 수장을 통해서 이런 누층적 지배 구조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리고 읍이 생산원 그 농업 생산이 낮다 보니까 공동 경작을 주도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읍 내 이제 토지도 경작권은 개별적으로 갖고 있어요. 중세 농민촌 경제권 가지고 있지만 소유권이 없어.
왜냐면 소유권을 줄 경우에 매매 양도가 가능하잖아. 그럼 어떤 사람이 읍내에 있는 사람 중에 자기 토지를 다른 사람이 파버리고 읍을 이탈해 갖고 다른 곳에 살 수가 있죠. 그 읍 자체가 붕괴되잖아. 그럼 앞에 들어갔죠. 공동경제 체제가 붕괴되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안 된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 소유권을 주지 않고 경작권만 줘서 읍에 묶어놓게 해요. 예. 그래서 읍민은 하루 특별한 일이 아니면 읍 안에서 평생을 살아야 돼. 그렇게 이제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통치 방식을 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이제 어디에 반영됐냐면 뒤에 이제 설명 정정제에 반영이 됐죠. 정정제를 좀 볼게요. 정정제는 엄밀히 말하면 이제 그 공자가 말하는 그 유교적 이상적인 토지 제도죠. 맹자죠, 맹자. 네, 맹자가 말하는 이상적인 토지 제도 중에 하나야. 그래서 맹자가 주나라 때 실시한 제도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 맹자가 말하는 정정제는 이렇게 얘기하죠. 우물정자에다가 구등불 하고 여기는 각각 이제 팔가가 있고 그리고 여기에서 생산된 거 있죠. 공전을 이제 정해놓고 공전에 가서 한 2, 3일 동안 일을 해가지고 요 공전의 생산물을 지배자한테 갖다 바치는 그런 것들이 뭐냐면 정정제야. 근데 여기에 땅을 나눠줄 때 토지 소유권을 주는 게 아니라 경작권을 준 거죠. 그 읍에서 경작권을 줬다. 그거 이제 정전대인데 이건 이제 뭐냐면 이제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이제 공조는 공동경작을 통해서 조세를 납부한다. 네, 이걸 알 수 있는 거죠. 이걸 이제 뭐라고 하냐면 노역지대라고 해요. 지대의 이제 발전 과정에 세 단계가 있어요. 노역지대, 생산물지대, 화폐지대 이렇게 있는데 제일 원시적인 단계가 노역지대거든요. 공전에 들어가서 노역을 해서 이걸 이제 세금이나 지대도 납부하는 그런 방식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정제는 후대에 많은 이제 왕조에서 토지 개혁을 할 때 일종의 역할 모델을 했던 거죠. 예. 근데 이제 엄밀히 말하면 맹자의 정정제는 준하 때 실시한 토지제도는 아니에요. 후에 맹자 그렇게 해석을 한 거고 실제로 이제 준하 때 이제 토지제도는 조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조법은 공존의 생산물 조세에 납부하는 건데 이 조법의 내용이 이 정정제에 반영된 거라고 볼 수가 있죠. 네. 그러니까 정정제 자체가 주나라 그 토지제는 아니지만 주나라 토지제였던 조법을 반영해서 후대의 맹자가 이상적으로 만들어 놓은 거다. 그래서 후대의 왕조들은 이걸 주나라의 어떤 그 뭐냐 토지제도로 인식하고 일종의 역할 모델, 개혁 모델로서 삼았다. 토지제도를 할 때 요거 이제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서주 초기에는 시족 공동체, 읍단위 공동체 생활하면서 시족자의 지휘해야 될 집단 경쟁하는 방식을 취했고 이는 이제 소농민 생활 보호하고 대토지 소유를 억제할 수 있다고 하는데 요거보다는 아까 전처럼 어쩔 수 없었다는 거. 네. 그래서 농업 생산이 낮다 보니까 공동 경쟁을 할 수밖에 없었고 읍단위의 어떤 공동 경쟁 터가 이 단위가 계속 유지될 수밖에 없었다. 그러다 보니까 토지 소유권은 인정받지 못하고 경작권만 인정받았다. 그러면 이제 거꾸로 보면 그 춘추 말기 때 들어가면 이제 뭐냐면 철기가 널리 공급이 되잖아요. 그래서 철제 농기가 많이 사용되는데 농업 생산이 올라가면 거꾸로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공동 경작이 아니라 개별 경작으로 넘어갔죠. 가족 단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종전의 공동 경제 그 기틀이었던 읍이 해체돼 나가고요. 그리고 토지에 대한 경작권뿐만 아니라 소유권도 얻게 돼. 소유권을 얻게 되면서 매매 양도가 가능하고 또 소유권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과 갖지 못한 사람 간에 어떤 이제 토지의 어떤 양극화 형상들이 일어나죠. 예. 이것은 전국 시대에 일어난 형상들이에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이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근데 이제 정전제에 대해서 다른 견해가 있어요. 예, 정전제 자체가 이제 맹자가 주장한 거고 그리고 이제 맹자가 이제 과연 정전제가 준하 때 제대로 이제 이런 조법이나 정정제가 실시할 수 있는가 기록상에 그렇게 나왔지만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여러 가지 반론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냥 이런 게 있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넘어갈게요. 이거는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서주의 쇠망을 보죠. 자, 이제 준하 서주는 말기 때 들어가면 점점 이제 뭐냐면 나라가 쇠퇴하기 시작해요. 대내적으로는 봉건체제 붕괴죠. 그 왕실과 제후 사이에 혈연적 유대가 특히 약해졌다는 거. 네.
이런 것도 있고, 대의적으로 볼 때는 이제 주황대 대의원정의 효과가 미흡했고, 서북방에 윤적들이 침입이 많았어. 예. 보통 이제 윤적이라는 것은 서쪽에 있는 오랑캐라고 해요. 보통 이제 중국 애들은 자신을 중하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기준에서 이제 사방을 다 오랑캐라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북쪽에서는 북적, 그 다음에 이쪽 서쪽에서는 서용, 그 다음에 동쪽에 동이, 그리고 남쪽에 남만 이렇게 하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동에 속하겠죠. 동쪽에 있으니까. 서용이라는 것은 윤적이라는 것은 요 서쪽에 있는 오랑캐야. 예, 서쪽에 오랑캐. 자, 이렇게 이제 봐. 근데 이제 이걸 이제 뭐라고 하는지 사이간이라고, 사방에 오랑캐 있다. 사이간이라고 하는데, 자, 하여튼 이제 서북방 윤적의 침입. 그래서 이제 이것이 나중에 유황 때 관용의 침입을 받았잖아요. 이런 거. 자, 그래서 세만 가정을 보자. 세방하는 가정들을 보면 이제 거기에 이제 그 여왕이 나와 있는데, 여왕 전에 그 기록에 보면 이제 소왕과 목항이라는 왕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소왕과 목항인데, 이 소왕과 목항 때 대의원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변 이민족을 정벌을 했는데 실패했어. 군사비만 이제 증대하고 재정이 상당히 악화된 그런 상태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 즉위한 왕이 누구냐면 여왕이야. 여왕. 여왕은 이제 여왕이 즉위한 게 아니라 이 이름 자체가 시호가 여왕이에요. 그 여왕이 이제 포악한 정치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왕이 또 이제 재정 보충을 하기 위해서 뭘 실시했냐면 그 호구 조사를 실시했어요. 이게 결정적이야. 포악한 정치를 했다는 거는 이제 그 뒤에 사람들이 이제 여왕을 쫓아내는 과정에서 이제 했던 얘기고, 이게 중요한 건데, 왜냐하면 이제 호구 조사를 실시해서 앞에 이제 왕들이 군사비 많이 썼잖아. 그걸 보충하겠다. 왕실 재정을 좀 강화시키겠다. 이렇게 하니까 호구 조사는 이제 대상이 했던 제후들이 반발할 수밖에 없겠죠. 예, 제후들이 반발 불러일으키고 결국에 호경에서 국인들이 이제 반란을 일으켜. 그래서 왕이 도망가서 객살나요. 자, 그래서 그때 이제 왕이 잠깐 없었던 시대가 있었는데, 이걸 뭐라고 하냐면 공화시대라고 해요. 공화시대. 자, 공화라는 말은 왜 이제 만들어졌냐? 두 가지 설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공백화가 그 당시 통치를 했기 때문에 공백화의 공자와 뒤에 하자를 빼서 공화라고 했다라는 것도 있고, 또는 이제 여러 사람들이 통치한다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그 뭐냐면 이런 말이 생겼다라는 설도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있고, 그래서 이제 여왕이 쫓겨나고 공백화가 집권을 했고요. 이걸 이제 뭐라고 하냐면 공화원년이라고 그 공화원년이 BC 841년이거든요. 이게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BC 841년이 중국 역사상 연대가 분명한 최초예요. 네, 연대가. 네. 그래갖고 그걸 기준으로 해갖고 정과 후의 사건의 연대를 이제 설정하는 어떤 기준이 되죠. 기준. 그래서 이제 공화원년이 있다. 그래서 후에 이제 나중에 계속 이제 공화시대 끝난 다음에 왕이나 황제가 이제 통치를 하잖아. 근데 나중에 이제 뭐냐면 그 중국이 개방이 되고 나서 서양이 이제 리프시 공화국이라는 개념을 이제 들어오게 돼요. 근데 공화국이라는 개념 자체가 리프시라는 개념 자체가 서양인 그 중국인들에게 낯선 거거든요. 되게 낯설잖아요. 그때 이제 신해혁명 당시에 이제 그걸 어떻게 리프시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그 하다가 그 책을 찾아봤어. 근데 공화 시대가 있는 거야.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통치하는 국가는 공화시대, 공화국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번역이 된 거죠. 이게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친 건데. 자, 하여튼 공화시대가 있었고, 그 다음에 서당이 그 당시 이제 여왕이 쫓겨난 다음에 이제 다시 복귀를 해갖고 죽고 나서 이제 성왕이 이제 다시 복귀했는데, 성왕은 이제 한때 여왕위에서 왕권이 약해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중앙집권화 정책을 펼치게 돼요. 자, 그런데 이제 성공하지 못했죠. 중앙집권화 정책을 이제 뭐냐면 그 했지만 일종의
제후도 있죠. 내정 간섭이다 생각을 해갖고 이제 반발을 당연히 가질 수밖에 없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이제 꼭 성공하지 못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외적 방어를 해서 중앙시의 권위를 회복시키려고 했다. 그 다음에 이제 유황 때를 보죠. 자, 유황은 이제 이때 이제 왕위 계승 분쟁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서마천의 사기 보면 포사라는 유명한 그 예첩이 있죠. 그래갖고 이제 포사가 이제 웃지 않으니까 그 포사를 한번 웃겨보려고 그 봉수대를 계속 올려놨다가 봉수대를 어느 날 포사를 웃겨보려고 이제 했는데 포사가 이제 웃는 모습을 이제 본 거야. 비단을 치실 때나 아니면 예전에 이제 봉화대를 이제 실수 올렸는데 연기 올렸는데 그걸 보고 이제 제후들이 흘러봤더니 뜨거운 걸 보고 그걸 보고 이제 박장대소를 한 거야. 그 유황이 이제 포사가 웃는 걸 계속 보기 위해서 봉화를 계속 올리니까 나중에 제후들이 결국에는 믿지 않았다. 그런 이제 설화가 있어요. 그 사기 적혀 있는 거군요. 근데 포사는 첩이에요, 첩. 첩이고 실제적으로는 이제 뭐냐면 그 정비가 있죠. 그래서 정비에서 낳은 아들이 의구라는 사람인데, 그리고 포사에서 이제 낳은 아들도 있겠죠. 백복이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당시 유황은 당일 적장자의 의구를 왕을 세우는데 요 포사를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백복을 왕위에 세우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정호가 가만히 있겠어요? 아니죠. 그래서 이제 자기 그 친정 오라버니인 정나라 신혼을 이제 끌어들어갖고 그 당시 쿠데타를 일으키죠. 네. 그래갖고 이제 뭐냐면 쿠데타를 일으키고 그때 누굴 끌어들이면 또 권흉을 끌어들여요. 네. 그래서 이민족인 권유를 호병으로 공격을 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황이 이제 또 봉화대에서 봉수를 올리려고 하니까 이제 안 믿는 거야. 제후들이 안 들려오죠. 결국에는 유황에게 사례를 당하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왕이 됐던 것이 이제 의구죠. 평왕이 이제 병용의 공격을 일단은 끌어들였지만 얘네들이 이제 분탕실하니까 막아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 했지만 막아내지 못하고 결국에는 낙양으로 이주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걸 계기로 해서 서주가 이제 멸망보다는 이제 동주도 넘어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주나라 자체가 멸망한 건 아니니까. 네. 그래서 못하고 낙양으로 이주하면서 동주가 이제 시작된 거죠. 예. 낙양으로.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동주인데 동주는 이제 동주가 부리지 않고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춘추 전국시대라고 하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두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춘추 전국시대의 성격을 볼게요. 춘추 전국시대. 보통 시험 문제 춘추 전국시대 관련된 내용이 좀 나오죠. 이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긴 하는데, 주로 이제 전국시대 때 이제 범법 관련된 내용들이 이제 많이 나와요. 예. 그리고 춘추 전국시대의 어떤 전반적인 사회상 이런 것도 이제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던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춘추와 전국을 좀 볼게요. 자,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제 평왕이 동촌을 했잖아요. 그래서 수도를 그 당시 호경에서 낙양으로 옮겼죠. 예. 그래서 호경은 이제 뭐냐면 거의 이제 토토화돼 갖고 수도수 기능이 상실되니까 이제 그 당시 낙양으로 옮기는데 이때 이제를 시작으로 해갖고 770년이죠. 언제까지가 춘추냐면 403년까지. 그래서 여기까지가 춘추고 그 다음에 여기가 전국이죠. 이 403년을 나눈 거는 뭐냐면 물론 이제 춘추와 전국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기점에 대해서. 근데 보통 학계에서는 403년을 기점으로 잡는데 중앙에 진이라는 국가가 있었어요. 이 진인데 이 진은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진시황의 진은 아니에요. 여기에 있어 중원에 있었던 진이야. 진에 이제 뭐냐면 육한이라는 그 경대부도 있었거든요. 이 육한 6개 집안의 경대부에 진에끼리 치고받고 싸워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몇 개 가문이 남겼냐면 삼한이라고 한위조 이렇게 3개 가문이 나왔죠. 그리고 나서 이 한위조가 진공을 패하고 자기가 땅을 나눠 가져요. 예.
그걸 이제 뭐냐면 왕이 인정을 해준 연도가 403년이야. 그래서 한위조가 나눠진 그걸 진왕이 인정한, 그러니까 주왕이 인정한 해를 기준으로 해갖고 춘추와 전국을 나눠요. 춘추와 전국. 춘추라는 명칭은 그 공자의 논하 연대기에서 나왔던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전국이라는 명칭은 그 보면 전국책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래서 전국시대 때 종행가들, 외교가들 관련된 것들 적어놓은 건데 여기에서 나온 명칭이야. 그래서 이 책의 저자는 명확하지 않은데, 근데 이제 알려지기로는 이제 장이가 이제 만들어졌다고 썼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것도 뭐 정확하진 않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춘추시대와 전국시대를 이제 뭐냐면 좀 구분을 해봤고요. 그러면 춘추시대와 전국시대의 전반적인 특징을 좀 볼게요. 먼저 이제 춘추 시대를 볼 텐데, 춘추 시대는 그 춘추 논학 그 연대계를 이제 명칭에 따온 거죠. 그래서 경영의 침입. 경영이라는 것은 이제 그 말 자체가 좀 약간 좀 낮춰 말한 거죠. 융자는 서쪽의 오랑캐를 의미하고 견자는 개견자를 의미해요. 그래서 개 같은 서쪽의 오랑캐에 침입받았다 하는 거야. 이거는 이제 중국 측 기록에 의한 거야. 중국 측 기록. 예. 그래서 대개 보면 중국인들이 이제 뭐냐면 이민족을 기록할 때 되게 안 좋게 기록한 게 많거든요. 자기한테 좀 적대적인 사람들은 이렇게 이제 그 이런 개 같은 명칭을 갖다 붙이는데 실제 얘네들 자기 스스로 경영이라고 부르지 않았겠죠. 근데 이제 기록이 없다 보니까 중국 측 기록을 이제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게 돼요. 예, 이런 것들이 홍로도 그렇고 그래요. 예. 하여튼 이 경영의 침해 받았다는 거. 그래서 중앙시 약화와 누양 오늘 낙양으로 이제 천도를 했고요. 그 중앙시 세대들도 이제 중앙시 권위는 계속 남아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맹주들이 형식상 뭘 내세우냐면 종황량인을 내세워요. 그래서 중앙시를 받들고 오랑캐를 물리친다. 이런 걸 내세우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춘추 오패를 다 내세우는 건 아니고 중원의 왕조들은 그걸 내세우죠. 제나라 항공, 진나라 문공 이런 건데, 문제는 이제 양쯔강 이남에 있는 나라들 있죠. 초나라 장왕, 그다음 오나라 함려, 월나라 구천. 얘네들은 양쯔강 유역에서 이제 뭐냐면 성장은 나라고 주왕시 예전에 통제를 받지 않은 상태야. 보통 남만이라고 하는 얘들이야. 오랑캐 취급받았던 나라들인데, 얘네들은 이제 뭐 종황량이 같은 거 그 개뿔 갖다 무시하고 이제 하죠. 자, 그래서 이제 있고 그때 이제 그 춘추 오패가 등장하는데, 제나라항공, 진나라 문공은 이제 초나라 세력을 막는 과정에서 세력을 규합을 했던 거고, 초나라 장화가 이제 보면 이 사람은 양자강 유역에 이제 국가의 성장을 반영했고, 오와 올도 그렇죠. 그러면 초나라, 오나라, 월나라가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이 뭐냐 하면 뭐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철기 문화가 상당히 발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원의 나라보다 철기 문화가 상당히 발달됐다. 지금 그 당시 이제 그 유적지의 유물들 보면 철기 제조 기술이 상당히 뛰어났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준호의 제와 치는 종황량이 계절 종망을 내세웠지만, 자, 이 계절 종망이라는 건 뭐냐면 그 주왕시 봉건해준 이상 약소국이라도 함부로 병합해서 안 된다. 그래서 그 대를 이어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걔를 단절시키지 않고 그 뭐냐면 계속 이어줘야 된다라는 것이 계절 종망이야. 그래서 이때 이제 제나라 진나라는 다른 나라를 공격할 때 항복만 받아요. 그 나라를 멸망시키지 않아. 예. 계절 종망이라는 걸 내세워서. 근데 이제 그 밑에는 뭐가 깔렸냐면 그 조상신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 깔려 있었어요. 춘추 중기 때까지만 해도 사람들이 인지 수준이 그렇게 높지 않았기 때문에 그 나라를 멸망시켜서 종묘사직을 뭐냐면 멸망시키면 제사를 못 지내게 하면 그 조상시 그 지역의 그 국가의 조상시부터 한을 받는다, 그런 관념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내세웠다고 보시면 돼요. 통영상은 뭐 주나라 왕실이 받은 봉건지를 보호해준다 그런 거지만 실제로 그렇다는 거. 자, 근데 이민족 국가였던 초나 오나 오는 그런 관념이 없죠. 그래서 뭐 주나라 왕실 예전도 예전부터 모시지 않았고 적대적이었고,
계절 종말이라는 것도 이제 주나라 왕실의 이제 분권 국가들이 위한 통한 논리고, 그래서 계절 종말보다는 약속을 멸망시켜서 영역을 확대시키고 그 자리에 군현을 설치하죠. 그 기록에 보면 이제 군현의 설치 관련된 기록이 되게 초나라나 진나라에서 많이 와요. 진은 이제 그 중앙에 있는 진이 아니라 진시황의 진 있죠. 그래서 주로 이제 이런 중원적인 어떤 질서 관념에 얽매이지 않는 그런 주변의 어떤 이민족들이 주로 국가들이 이 군현을 먼저 설치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중원의 나라보다 주변의 변경 지역에서 패권 국가가 등장을 했고, 그래서 중원의 나라는 소국을 전략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춘추 5패들이 패권을 장악할 때 사용했던 방법이 해맹적 국제 질서예요. 예. 특히 이제 제나라항공이나 진나라 문공 때 이제 많이 사용했는데, 어떻게 되냐면 각 국가의 현안적 연대 의식과 공동 문화 의식을 바탕으로 동일 제사를 지낸다는 주술적 종교 간 기반을 해갖고 맹을 통해서 대외적으로 종황량이나 대의명을 내세우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제항공이나 진나라 문공은 자기 패권을 이제 뭐냐면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여러 이제 자기 복속된 제후들을 불러낸 다음에 하늘에 이제 제사를 지내요. 아니면 좀 조상신에 제사를 지내. 그리고 나서 사표의식을 갖고 하늘에서 맹세를 하죠. 이게 맹세라는 게 하늘의 맹세야. 그래서 여기서 나왔죠. 그래서 이런 맹을 통해서 그 뭐냐면 형성된 국제질서를 뭐라고 하냐면 해맹적 국제질서다 한다. 이런 내용을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해맹적 국제질서. 그래서 이제 춘추 5패가 이제 이렇게 해서 춘추 시대 때의 특징 중에 하나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있고, 그래서 대표적인 제나라 항공 같은 경우에는 기록해 보면 굴구에서의 맹을 의식을 했고요. 네. 그 다음에 진나라 문공은 이제 어디야? 네. 천통가? 이게 제가 기억이 안 나네. 하여튼 진나라 문공은 천통가 거기에서 이제 맹의식을 했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뭐 명칭은 중요한 건 아니니까.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맹의식을 가졌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되고, 전국시대의 특징을 볼게요. 전국시대는 아까 집에 장이가 지었다고 알려진 전국책의 명칭을 따온 거죠. 그 진이 한위조 삼국이 분열되고 중앙시에 공인을 받은 해를 기준으로 했고, 이 특징은 하극상 풍족에 났다. 이미 이제 진나라가 무너진 것도 이제 하극상 때문에 무너진 거야. 그 밑에 이제 육한, 삼한이죠. 이때 한, 위, 조, 삼국도 예전에는 경대부였는데 얘네들이 진을 쳐가지고 공을 무너뜨린 다음에 지가 왕이 된 거냐. 그 다음에 야국강식.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제 살려줬는데 소국이라도. 그래서 근데 이제는 그냥 먹죠. 주문에 나라도 이제 정치대 들어가면 각국은 이제 병합을 내버려. 이제 종전의 어떤 그 조상신의 두려움에서 벗어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제 수백 개 국가들이 주요 7개 국가로 나눠지죠. 전국 칠홍. 전국 칠홍은 뭐 여러분도 다 아시죠? 제나라, 진나라, 한, 위, 조, 초. 여기 전국 칠홍이죠. 그 다음에 그 당시 이제 전국 전쟁으로 군현제가 실시되고 영합국가가 출현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융사공동체에서 가부장적 군주를 전환했는데, 이 뒤에 좀 얘기했죠. 융사공동체는 뭐예요? 공이죠. 가부장적 군주가는 이 왕이 지위가 이제 바뀌면서인데, 공과 왕은 권력 기반에서 좀 달라요. 권력 기반에서. 그래서 공이라는 것은 이제 주로 그 제사를 지내고, 그다음에 전쟁이 나면 경계부가 이제 있는 군대를 통솔하는 그런 역할을 한 거죠. 네. 그래서 주로 건의를 통해서 지배한 거야. 예전부터 내려온 건의. 근데 이 그 전국시대 왕이라는 사람들은 가부장적 군주관. 그러니까 이제 가부장적 군주관 나중에 설명했지만 물질적 수수관계를 통해서 형성된 걸 가부장적 군주관이라고 하는데, 주로 자기 어떤 경제력이나 자체 군사력을 가지고 지배를 했던 사람이 이 왕이라는 전국시대 왕이라는 사람이다. 예.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뒤에 이제 춘추 시대 때 그 주로 경제부들 중에 이 왕들이 등장을 하게 되죠. 하극상을 통해서. 이건 나중에 좀 얘기할게요. 자, 그럼 춘추시 전국시대 평가해 볼게요. 정근대 시대 때는 춘추에 근거한 유교적 역사가 부정적 인식. 왜냐하면 춘추에 보면 공자 자체가 자기 시대에 대해서 부정적 인식했어요. 그래갖고 이제 이런 신분 질서가 무너지고 예법이 무너지고 그런 시대를 춘추로 인식을 했고,
그리고 그것을 이제 뭐냐면 회복하기 위해서 그것을 이제 개선하기 위해서는 주나라 예전에 돌아가야 된다. 그런 의식이 강했기 때문에 되게 유교적 역사관에서는 상당히 부정적으로 춘추 전국 시대를 인식을 했는데 최근 근현대에서 들어와서 보면 정치적으로는 안 세웠지만 사회, 경제, 문화적으로 고대 사회를 재편성했고 후에 지난해 통일제국 형성의 기반을 마련해서 발전적으로 인식했다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그 교과서라든지 그다음에 한국사 한국사 동양사 개론이라든지 여기는 주로 이제 이런 인식들이 깔려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또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것이 이제 춘추에서 전국 가면서 여러 가지 이제 사회 경제적 변화상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시험 문제 나왔던 거야. 예. 그러면 춘추 전국 시대 이제 경제 발전 보고 이제 정치적 변화나 이런 것들이 서로 연결되니까 한번 볼게요. 자, 춘추 전국 시대 경제 발전 개관을 보면요. 일단은 농업 생산력 발전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농업 생산 발전에 큰 역할을 했던 것이 뭐냐 철계 보급이에요. 철제 농기구. 이 철제 농기구의 보급에 대해서 이제 뭐냐면 언제 일반화됐냐 해가지고 중국 학계하고 일본 학계가 좀 다르죠. 어, 중국에서는 이미 춘추 시대부터 일반화됐다. 서주 시대 때 조금씩 보이더니 춘추 시대 때 일반화됐다 이렇게 보는 관점이고 일본 학계에서는 전국 시대부터 일반화됐다. 춘추 시대는 조금씩 보이다가 전국 시대 일반화됐다 이렇게 보는데 되게 예전에는 이제 일본 학계 견해를 따랐어요. 근데 최근에는 중국의 유학 가신 이제 유학 가서 이제 교수 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중국의 관점을 많이 받아들이다고요. 예. 하여튼 뭐 일대 춘추 전국 시대 때 하여튼 그 철기가 일반화됐는데 자 철제 농기가 이제 보급되면서 이제는 읍 단위의 공동 경작보다는 뭐가 되죠? 가족 단위의 개별 경작을 강조하게 돼. 그리고 토지의 어떤 사유화 이런 것들이 일어나죠. 그리고 동시에 양극화 현상도 일어나고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다른 곳에 이주를 하게 되죠. 그래서 니 같은 어떤 새로운 그 마을도 형성되죠. 그래서 이걸 이제 뭐냐면 통제하기 위해서 군현제 같은 것들을 이제 만들기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잉여 생산물도 이제 많이 축적돼. 개별 공작이 이제 가능하면서 그래서 잉여 생산물 보유구에 통해서 이제 상업 발달이 일어나고 그 관련된 제어업이나 철공업이나 이런 것들이 같이 일어나죠. 자, 방직업 같은 수공업이 발달되고요. 자, 교육 수단으로서 이제 화폐가 유통되고 지역 간의 어떤 교통로가 발달되면서 상업의 요지 등의 이제 도시들이 형성돼요. 그리고 각각 지역마다 이제 비교 우위에 있는 제품들을 서로 교환을 하면서 전국적인 규모의 상권이 확대되죠. 아, 그래서 이제 이때 전국적인 규모의 상권이 확대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어떤 생각을 갖게 되냐면 하나의 시장을 원하게 돼요. 하나의 시장을 원하려면 하나의 국가가 필요하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국가보다 하나의 시장, 하나의 국가를 원하기 시작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통일 분위기를 형성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건 이제 이런 사회경제적 발전을 바탕으로 한번 보면 정치적인 변화를 볼게요. 정치적으로는 이제 영토국가, 읍지국가가 아니라 영토국가, 그 다음에 읍 단위의 어떤 행정체계가 아니라 군현제, 국야제가 아니라 군현제, 관료제 이런 것들이 등장하죠. 읍제국가 시스템이었는데 군현제는 국야제.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보는데 은나라 주나라 춘추 시대는 봉건제가 나는데 유지가 됐고 그렇지만 실권은 누가 가지고 있었냐면 경대부들이 갖고 있었죠. 예. 그렇지만 이제 경대부들이 뭐냐면 쿠데타를 일으킨 건 아니었는데 춘추 말기 때부터 달라졌어요. 경대부들이 이제 하극사를 일으켜. 그리고 나서 종전에 공이라는 사람들 쫓아내버리고 자기가 왕이 돼버리죠. 예. 그리고 경대부 안에서도 지네끼리 치고받고 싸. 그래서 왜냐면 왕은 한 사람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경대부도 몰락해요. 역설적이고 경대부의 힘이 커지면서 커졌지만 자기끼리 왕이 되려고 싸우는 과정에서 경대부도 몰락을 하고 경대부 중에 유일하게 살아남은 사람이 왕이 되는 거야. 그 왕 입장 볼 때는 이제는 그 경대부도 없죠. 그럼 누굴 없겠어요, 전국시대. 그래서 얘네들은 이제 주로 왕이 됐던 그 사람들은 그 밑에 있는 사계층들 등용하죠. 이때 사는 무사계급의 의미가 아니라 이제는 지식인 의미도 되죠. 자, 하여튼 그래서 있고 이 지식인을 통해서 뭘 만드는 거야? 관료
국가를 만들자. 이렇게 있고, 이건 뒤에 좀 설명할게요. 그래서 전국 치동의 국의 병합과 군연제가 실시됐다. 그래서 왕권 강함이 귀족이 약화로 봉건 질서의 군신 관계로 변화됐다. 예. 왕권 강화와 귀족이 약화로 봉건 질서의 군신 관계, 가부장적 군주관으로 바뀌었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읍제 국가의 어떤 산발적인 국가 형태보다는 일정한 영역을 갖고 있는 영토 국가로 발전됐다. 이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도 삼국시대 때는 점제적으로 이렇게 국가가 형성돼 있죠. 그래서 읍 간의 어떤 상호 간의 누층적 구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점제적으로 이제 구성돼 있고 그냥 세력권만 있었는데 나중에 들어가면 이제 일종의 국경선을 갖고 있는 영토 국가가 등장을 하게 되죠. 우리나라도. 자, 그 다음에 이제 경제적 변화를 볼게요. 경제적 변화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철제 농기구의 보급이야. 그래서 앞에서 얘기한 철제 농기구가 언제 보급됐냐는 학자들의 의견이 많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이제 따질 필요는 없고 다만 이제 춘추 전국시대 때 철제 농기구가 보급됐다. 이 정도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경, 그다음에 수의시설 확충 같은 농업 생산이 증대됐고 예전에 한번 수의시설 확충 관련돼서 시험문이 나왔어요. 이건 뒤에 있으니까 좀 더 살펴보기도 하고요. 농업 생산의 향상에 따라서 시업 공동체에서 집단 경작과 공동 소유에서 개별 경작과 토지의 사유화가 변화돼요. 예. 그래서 이제 점점 개별 경작, 그다음에 사유화가 나타난다. 그리고 이제 개별 경작이 강하면서 읍 단위가 아니라 가 단위로 이제 뭐냐면 생산 단위가 바뀌죠. 가라는 것은 부부와 그 자식에서 한 5명 정도 구성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뒤에 그 범법 내용을 보면 그 상하이 범법도 그렇지만 그 안에 이제 가를 어떻게 세분화시켜 갖고 하는 그 범법 내용이 있어요. 예. 그다음 선유 시대 조법이 이제 점점 무너지고 그 전국 시대 때 춘추 말기 때죠. 춘추 말기 때 초세문화는 것이 등장해요. 초세문화는 것은 의미가 뭐냐면 그 땅의 크기에 따라서 세금을 부과하는 거야. 이게 무가 이제 뭐냐면 땅의 크기를 땅을 나타내는 그 경제 단위고요. 세라는 건 세금을 부과한다는 의미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논하의 초세무가 등장했다. 자, 초세무가 등장했다는 의미는 뭐냐면 이미 이제 나름대로 토지에 사유와 같은 비슷한 현상이 일어났다 이렇게 보고 있죠. 근데 이 초세무를 가지고 이건 경작권의 바탕으로 해갖고 경작권 토지에 세금을 부과했다. 아니다. 이미 토지의 사유화가 돼갖고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세금에 부과했다. 이건 두 가지 의견이 있어요. 그렇지만 뭐 경작권이 소유권에 토지의 불균형 현상이 이미 일어났다라는 걸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의미가 있는데 이걸 뭐 자세히 하려면 이제 그 강야종부사 보시면 아는데 굳이 우리가 뭐 초세무의 의미가 어쩌고 저쩌고 논쟁을 할 필요 없고 다만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이미 이제 조법은 점점 점으로 갔다 이렇게 보시면 알겠죠? 그래서 초세무는 이제 이런 변화들은 조세를 토지의 소유에 비유해서 후에 부과하는 방식으로 바뀌었고 이것은 이제 공동경작이 폐지됐음을 의미한다. 그래서 이제 그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공동경작할 때 노역지대라고 했죠? 모욕지세라고 또 하고 세금을 내거나 그러면 이제 이때부터 다음 단계 생산물지대 그 다음에 뭐 화폐지대 이렇게 있는데 화폐지대랑 생산물지대는 노역지대 달리 이건 읍 단위로 걷는 거고 얘네들은 뭐야 개인이나 호의 재산을 가지고 걷는 거야. 그래서 이걸 비례해서나 누진해서 걷는 것이 이 생산물지대나 화폐지대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초세무 자체가 요건 의미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뭐냐면 앞에서 이것처럼 공동 경작이 안 했다는 말이고 이 말은 이제 호단위도 경작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런 것들이 가능했던 것이 이제 철제 농기구 보급이나 우경 같은 농업 생산력 증대에서 개별 경제가 가능했던 것도 밑에 깔려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상호가 발달하면서 농산물이 상품화되기 시작해요. 그리고 염상이나 철상들이 등장하고 자, 인연 생산물 처리하는 과정에서 상업도시들이 등장을 하고 상품 유통의 편의를 위해서 청동화폐들이 사용하기 시작해요. 요거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던 거죠. 화폐를 사용하는데 청동화폐를 사용했다는 거죠. 청동화폐. 요게 이제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는데요. 자, 요걸 이제 좀 알려면 화폐의 이제 발전 과정을 좀 알 필요가 있어요. 화폐는 원래는 이제 헌물화폐부터 시작되죠. 헌물화폐.
그래서 살이라든지 삼배 이런 것들 헌물화폐를 이제 사용하는데, 근데 헌물화폐는 대규모 거래 이제 뭐냐면 부적화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걸 다 가지고 시장에 가서 그 교환하기도 좀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 단계의 화폐가 뭐냐면 측량화폐야. 자, 측량화폐라는 것은 시기성이 있는 금속을 가지고 이제 화폐 대신에 쓰는 것을 측량화폐라고 하죠. 주로 이제 인류 역사상 측량화폐를 사용했던 것이 뭐냐면 그 자체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그 금속물은 금, 은, 동이야. 예. 그래서 이제 있는데 금은 주로 이제 측량화폐로 사용하기 좀 그래요. 왜냐면 그가 많지가 않아. 시기성이 좀 강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사용하려면 시기성도 있어야지만 어느 정도 양은 있어야 될 거니요. 그러다 보니까 인류에서 은과 동을 이제 뭐냐면 측량화폐로 많이 사용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도 이 동을 많이 사용했어요. 전국시대 때. 청동화폐를 많이 사용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말이 있었냐면 철은 악금이요 동은 미금이다. 그래서 초창기 때는 철을 가지고 화폐를 사용했지만 철 자체가 개나 소나 다 갖고 있잖아. 그러니까 중요한 그 뭐냐면 금속이긴 하지만 개나 소나 갖고 있는 거는 더 이상 의미가 없는 거죠. 화폐로서. 그래서 좀 시기성이 있는 뭐냐면 동을 주로 이제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요거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으니까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는 동을 많이 사용했어요, 화폐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명청시대만 생각하니까 이제 뭐냐면 그 은을 연상하는데 이건 나중에 얘기고, 춘추 전국시대부터 해갖고 송나라 때까지 주로 이런 청동을 많이 사용했다는 거, 화폐를. 동본이 체제였죠. 게다가 이제 원나라의 가독이 거쳐갖고 명천 때 넘어가서 이제 명나라 중기 때부터 은본이 화폐 제도가 실시된 거야. 예. 자, 그다음에 화폐 종류도 황금을 많이 했는데 황금은 이제 널리 사용하지 않았고요. 물론 이제 황금 가지고 오면 이제 다 교환이 돼요. 지금도 교환이 돼요. 그러면 어디서나 다 통용이 돼. 미국이나 나라가 지금 달러를 쓰고 있지만 미국이 망해도 금은 어디든 갈 수 있어요. 네, 사용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각국마다 이제 포나 도나 이런 것들을 사용하죠. 그래서 포전, 그다음 도전, 폐학 이런 것들을 이제 사용했다. 원전 이런 것들을 이제 사용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포전 같은 경우에는 농기구 형태예요. 잠깐만 이제 사진을 좀 보여드릴게요. 아, 여기 있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포전이 보이시죠? 네, 농기구를 봇대서 본따서 만든 게 포전이야. 포전. 네. 그래서 이제 있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이제 있고 이 포전이고, 그리고 여기 원전이 있죠. 천원 지방에 갖고 원전 형태가 있고요. 네. 그런 것도 있다는 거. 그리고 그 밑에는 이제 명도전에서 칼 모양을 띈 게 있죠. 우리가 이제 친숙한 이 명도전. 제나라 연나라 때 만들어진 명도전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각국마다 화폐들이 다양했다. 그리고 있고요. 그 화폐의 그 발달 관련된 내용들은 여기 있어요. 제가 적어놨거든요. 주위에 보시면 144번 있죠. 그래서 화폐 종류들이 쭉 나와 있죠. 포전, 도전, 그 다음에 동전, 원전 같은 거, 그 패전 이런 것들인데 좀 읽어보세요. 이거는요. 자, 그 다음에 춘추시대 때 이제 사회 구조를 보면 춘추시대 때는 이제 시족 공동체에 기반한 기족적 혈연주의 사회고 가물 중심에 반해서 그 전국시대는 시족 공동체가 붕괴되고 가단위의 사회 재산의 사유와 읍내부의 계층 분화가 일어났고 공공귀족 대신에 새로운 관료제나 작제에 위조한 사인층이 대두했다. 왜냐하면 전국시대 때는 동전의 광대부 중심의 이제 공공귀족들이 대거 몰려가겠어요. 그 중에 한 명만 살아남고 나머지는 이제 대규모 숙청을 당하거나 심지어는 일반 서인이나 노예까지 된 사람도 있어요. 그럼 그 밑에 있는 이제 사계층들이 이제 올라가게 되죠. 예. 그래서 이 사계층들이 중심을 해갖고 관료제나 작제라는 건 나중에 설명했지만 이제 일종의 그 벼슬 같은 것들 얘기하는 건데 이거 좀 설명하면 좀 기니까 뒤에 얘기할게요.
자, 하여튼 그 사기층이 등장했다. 그리고 서민들도 그 당시에 이제 군사적 공헌에 따라서 군공에 따라서 자신의 신분을 상승시킬 수 있었다. 그래서 이제 이들이 이제 뭐냐면 신분은 속수주지만 나중에 이제 뭐 재상이나 장군도 될 수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요 전국시대 사 계층 중에 춘추시대 사도 있었지만 대부분 사들은 되게 이 서민들이 자신의 어떤 군사 공헌이라든지 학문적 실력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성장한 계층들이야. 그러니까 의미가 좀 다른다고 했죠. 전국시대 때. 그래서 이제 시족 질서 붕괴 원인은 주로 이제 정치적으로 볼 때는 이제 강대국들이 약소국을 멸망시키는 직접 지배하는 새로운 방식에서 있고, 그다음 두 번째는 철제 농기구 보급되는 생산력 급격한 증가로 해서 그다음에 읍 공동체가 붕괴됐다는 거, 토지의 사유화 이런 것들이 볼 수가 있겠죠. 자, 군사적으로 볼게요. 군사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기출에 나왔어요. 이거. 그래서 이거 되게 중요한 거니까 좀 기억을 해두시고, 은근히 이제 세계사 관련된 문제 중에 뭐 전투 이름 써라, 뭐 군사 관련된 내용들이 시험 문제 많이 나와. 예. 그래서 보통 이제 남자 교수님들이 많이 들어가서 내다 보니까 그런 걸 많이 내는 것 같아. 저도 이제 전쟁사 같은 거 되게 이제 관심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걸 이제 좀 볼게요. 요거 내용은 좀 약간 이제 좀 설명이 좀 그래가지고 요걸 가지고 좀 얘기할게요. 보충 자료 가지고 좀 얘기해 볼게요. 자, 여기에서 이제 그 용어 설명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일단 보병이라는 것도 있고 여기 나오면 그다음에 기병이 있고 전차병이 있어요. 군대는 이제 이걸 병종이라고 하죠. 예. 그래서 이제 있는데 지금도 그렇지만 이제 제일 많은 병종은 보병이에요, 보병. 예. 그래서 이게 보병인데 보병은 이제 아무런 이제 도구도 없이 창이나 주로 창을 뒀어요. 창을 가지고 방패를 가지고 싸우는 것이 보병이라고 하죠. 제일 이제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말을 타서 이제 싸우는 걸 기병이라고 해요. 이 기병, 예. 기병. 그 다음에 이 전차라는 것을 여기 보시면 말이 끄는 전차에 탑승한 거죠. 보통 전차는 3명이 탑승해요. 말이 있고. 그래갖고 이제 앞에는 마부가 있고요. 말을 몰아야 될 거 아니에요. 또 하나는 화살을 쏠 수 있는 그 사람도 있고, 또 하나는 또 뭐냐면 창병이 있어. 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3명이 3인일조에 갖고 그 타는 것이 전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자, 그래서 춘추 시대 때는 주로 이제 어떤 사람들이 이제 전쟁을 하냐면 사기층들이 주로 전쟁을 했어요. 이들이 전사 집단이라고 했죠. 그래서 사기층들이 주로 이제 전차에 타가지고 이제 싸우는 거야. 춘추 시대 때는. 예. 그래서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춘추 시대 싸우냐면 일단 평원전일 경우에는 전차들이 쭉 있어요. 그래서 전차끼리 이제 부닥치면서 싸우고요. 그 다음에 공성전이면 전차가 올라가지 못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쭉 포위를 해. 포위해서 기다려. 네. 양식이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다가 나중에서 이제 양식이 떨어지면 그 이제 성이 있는 사람들이 내려와요. 그래서 맹을 맺어. 성하지맹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복속을 이제 하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싸웠어요. 그래서 춘추 시대 때는 사기층들만 싸웠기 때문에 본료 병력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 보통 한번 전투하면 3,000명에서 5,000명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예. 그러면 나머지 민은 어떻게 하냐? 일반 민들은 직접 싸우는 것보다는 주로 이제 보급이나 병창 같은 거 있죠. 그것만 담당해. 보조전 역할이야. 예. 왜냐 그 당시에 이제 그 싸움이나 전투라는 거는 일종의 심리 활동이야. 경제적 활동이야. 그 약탈물 같은 것들 이제 뭐냐면 약탈할 때 분배를 참여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특권들은 그다음에 사기층들만 누릴 수 있었던 특권이었죠. 그래서 춘추 시대 때는 군사적인 어떤 병역이 우리처럼 의문뿐만 아니라 일종의 권리였어요. 네. 그걸 통해서 자신의 재산도 불릴 수 있고 그랬기 때문에 그랬던 건데, 근데 전국 시대에 들어오면서 이제 좀 달라지기 시작하죠. 전국 시대에 들어가면서 그 뭐냐면 주요 계층이 보병이 돼요. 보병. 그리고 보병은 이제 보통 사계층보다는 일반 민이 이제 보병을 참여하죠. 예. 그리고 보병이 주적으로 바뀌면서 뭐냐면 전쟁 규모도 커지게 돼. 예전에는 뭐 3만 명 정도는 되게 대규모였는데
예전에 조그만 소국도 이제 70만, 60만 정도 뭐냐면 가지고 있고 한 번 전투가 붙으면 보통 5, 60만 정도는 죽어나 떨어지는 대규모가 되게 돼요. 예. 그럼 보병이 왜 그 전차를 제끼고 주력이 됐냐? 다 이유가 있어요. 일단은 이게 예전에 한번 시험문이 나왔던 건데 전국시대 보병이 왜 유리했냐면 일단 산악거주 이민족들과 싸움이 많아. 평원뿐만 아니라 평원전이야 뭐 그냥 들판 싸우니까 뭐 전차 몰고 싸울 수 있지만 산악거주의 이민족은 말을 이제 타거나 기마병이나 전차병이 공격하기 힘든 구조거든. 그다음 차전이 비효율적이고 그다음에 강남 지역에서 이제 전투가 많아지잖아요. 강남 지역은 강과 호수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말이나 이제 전차가 가기는 좀 그래. 왜 그러냐면 여기 이제 그 말이 가다가는 강과 호수에 늪지가 많잖아. 발목이 부러져. 말은 발목이 일단 부러지면 얘는 사망 선고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보병이 훨씬 효율적이고 그래서 이게 이제 원래 5월 지역에서 보병은 이제 그 주력을 했다가 이게 나중에 중원 지역까지 확대된 거거든요. 그다음 보병이 기동성이 높아요. 오히려 이제 전차나 기병이 더 오히려 보병 그 기동성이 높을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는 그 악천 비가 오거나 그다음에 뭐 산악 지역이나 아니면 뭐 성을 공격하거나 그럴 때는 기동성은 보병이 높죠. 예. 그래서 전차 같은 경우에는 비가 내리면 이제 진흙탕으로 바뀌어버리면 말들이 가게 이제 가서 진흙탕에 빠져갖고 발목 꺾이면 이미 이제 싸움은 끝난 거죠. 자, 이런 이유 때문에 주로 전국시대 때는 주로 산악이나 공성전이나 그다음 비가 올 때는 이렇게 보병을 많이 운용을 했다. 그런 것들 보시면 돼요. 그러면 실제 평원전에서는 어떻게 하냐? 실제 저는 보병을 주력을 하지만 그렇다고 전차라든지 기병을 다 무시한 게 아니라 착각은 이제 무시한 게 아니죠. 서로 연합해서 이제 하게 되죠. 참고 이 기병은 말을 타는 거잖아요. 전차는 말을 모는 거고. 예. 기병은 처음부터 중국에 있었던 건 아니고요. 이게 이제 전국시대 때 들어왔어요. 전국시대 때 조나라에 무령왕이라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 백제 무령왕이 아니라 조나라에 무령왕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자, 이 무령왕이라는 사람이 이제 그 당시 홍나와 싸우다가 북방 유민으로부터 그 뭐냐면 기병을 이제 기마수를 배우게 돼요. 말 타면서 공격하는 방법을. 그로부터 이제 중국에서 널리 확산이 됐다고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기병이 좀 사용되기 시작하는데, 자, 그래서 이제 이때 전술하는 방식이 어떻게 되냐? 일단은 양쪽에서 이제 진영을 짜죠. 그래서 처음에는 쭉 나온 게 이제 전차야. 전차의 역할은 뭐냐면 쭉 달려가지고 일종의 탱크로서 진을 무너뜨리는 거야. 그 당시에는 이제 고대시대 때 진을 무너뜨리는 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전차가 양쪽의 전차가 공격해서 그 보병의 진을 무너뜨리는 데 사용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보병이 뭐냐면 충돌하게 되죠. 네. 전차전 다 끝난 다음에 보병이 충돌하게 돼. 그 지네끼리 싸우고 있으면 주위에 이제 패하는 측이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패하는 측들이 도망을 가면 기병이 이제 뭐냐면 쫓아가서 이제 뭐냐 얘들 죽이는 거야. 그 기병의 역할은 측면 공격이나 도망가는 그 패장병들 가서 쫓아서 죽이는 그런 역할, 기병이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그 공성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적으로 100% 보병이 담당하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냐면 공격이 이제 많다 보니까 방어수단도 진보할 수밖에 없겠죠. 그 전국의 전략 요충지에 곳곳에 간세 설치해서 군사 주둔지 해놓고 변경의 장성을 만드는데 장성은 주로 이제 이민족, 폭로족을 침입을 막기 위해서 한 건데 나중에 진나라 때 이 장성들 연결해서 만리장성을 이제 만들죠. 그리고 이제 그 제후가 할부체제에 서 잦은 전쟁 한 번 하면 많은 사람들이 죽잖아. 그러니까 사회훈련이 나고 그 많은 사람들이 통일을 하기를 원하게 통일해서 좀 평화로 살자. 그리고 전쟁은 전국시대 전쟁은 교정국의 정치, 경제, 인구, 기술 수준을 다 뭐냐면 갈아 넣어가지고 하는 총력적 형태였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걸 폐하면 자기도 죽다 보니까 어떠하든 이제 뭐냐면 국내에 있는 물자와 인력을 동원해갖고 전쟁에 이기려고 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효율적으로 인력과 물자를 동원하기 위한 어떤 제도와 법 같은 걸 만들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것이 각국의 범법의 배경이 되었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내용도 이제 있고 관련된 내용이 여기 있으니까 좀 기억을 해두시고
자, 그다음에 이제 민족의 범위도 이제 바뀌어지죠. 춘추 시대 때는 중국 민족을 상징하는 통일된 한족의 범위가 정착되지 못했어요. 중원에 해갖고 이제 중원 같은 경우에는 그 한화강 그 중한유 지역을 얘기하죠. 여기만 이제 자기들 하라고 해서 하의 범위를 정했는데, 전국 시대에 들어가면서 방방의 국가들이 그 중원 문화를 흡수통하면서 한족의 민족적 통일에서 이제 중원 문화가 이제 중화 문화가 등장했고, 한족의 범위도 이제 어디까지 확대되냐면 양쯔강 유역까지 확대됐다. 그래서 그 당시 하의 범위는 예전 춘추 시대는 그냥 중상류 지역, 중하류 지역밖에 안 되는데, 하나가 이때부터 양쯔강 유역에 있는 예전에 남만이라고 불렸던, 또는 저쪽 그 진나도 이제 서용이라고 불렸죠. 그런 상황까지도 이제 한민족의 다 범위에 포함되기 시작했다. 네. 요 내용이 예전에 95년도 기출문제 나왔고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의의를 보면 춘추 전국시대 사회 경제 변화는 그 보면 그런 변화의 의미를 보면요. 의의를 보면 춘추 시대는 주대 봉건이 있어 읍제 국가 체제를 근본적으로 바꿔놓았고 지난해 통일 제국 수임에 기반을 구축한 시대였다. 이런 사회 경제적 변화가. 그래서 정치적으로 혼란했지만 사회 경제 군사 여러 방면에서는 상당히 많은 변화가 일어났고, 이런 변화들이 나중에 지난 시대 통일 제국의 기틀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이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세부적으로 이제 좀 볼게요. 이건 전체적인 변화상을 얘기하는 거고, 세부적인 이제 변화상 중에 이제 정치 부분과 사회 부분을 이제 좀 같이 보도록 하죠. 요거 이제 하기 전에 두 번째 인증번호 알려드릴게요. 두 번째 인증번호는 80번입니다. 예, 두 번째 인증번호 80번입니다. 요거는 좀 쉬었다가 할까요? 여기 좀 전이 넘어가니까 쉬었다가 진행을 하겠습니다.